대문 앞의 순간, 오후 5시 주간보호센터 차량이 골목 입구에 멈춰섰다. 어떤 이별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손을 잡고 있는데도 이미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떠나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치매였다.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닫고 현관문을 열었다. 시어머니가 보호사님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오고 계셨다. 저녁 햇살이 시어머니의 흰 머리카락을 비쳤다. 언제 이렇게 하얗게 새셨을까? 어머님 오셨어요? 평소처럼 밝게 인사를 건넸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다. 시어머니는 65걸음을 걸어 우리 집 대문 앞에 도착하셨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허리를 깊이 숙이셨다. 90도가 넘는 각도. 초등학생이 선생님께 인사하듯 정확하고 단정한 자세였다. 학교에 잘 다녀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또박또박한 발음, 예의 바른 억양. 그 목소리에는 평생 교단에 섰던 한 교사의 자존심이, 존엄이, 그리고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이 담겨 있었다. 보호사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입을 열었지만 목구멍이 메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 그보다 더 잔인한 이별이 또 있을까? 어머님,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다. 내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가늘게 떨렸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허리를 펴시며 환하게 웃으셨다. 그 웃음이 너무 순수해서, 너무 천진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오늘도 칭찬 많이 받았어. 선생님이 내가 제일 착하대. 선생님이 칭찬해 주신다고 기뻐하시는 당신. 평생 선생님이셨던 당신.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1000개의 별이 터졌다. 아니, 별이 아니었다. 그것은 깨달음이었고, 슬픔이었고, 죄책감이었고, 그리움이었다.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 나는 내가 잃어버린 것과 아직 붙잡고 있는 것 사이 어딘가에 서 있었다. 네, 어머님, 정말 잘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겨울 같았다. 봄을 지나 여름을 지나 가을을 지나 이제 겨울에 서 있는 손. 나는 그때 알았다. 이별은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매일 조금씩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온다는 것을. 7년 전 봄날의 약속. 시어머니를 처음 뵌 건 결혼 준비를 시작하던 7년 전 봄이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내 두 손을 꼭 잡으셨다. 손이 따뜻했다. 살아있는 봄 같았다. 선생님으로 30년을 일하다 보니까 사람 보는 눈은 있어요. 우리 며느리 참 괜찮은 사람이네. 눈빛이 착해요. 눈은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그날 시어머니가 안겨주신 김치 한 통. 30년 교단 경력과 평생의 손맛이 배어있던 그 김치. 지금도 그 맛이 기억난다. 정확히는 그날 느꼈던 안도감과 고마움이 기억난다. 그때는 몰랐다. 그 따뜻한 손이 언젠가 나를 알아보지 못할 거라는 것을. 그 온기가 기억과 함께 식어갈 거라는 것을.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어. 천천히 배우면 돼. 실수해도 괜찮아. 사람은 원래 조금씩 부족하게 태어나서 서로 채워주면서 사는 거야. 그것이 시어머니의 철학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나를 가르친다. 리모컨을 든 손.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2년 전 가을이었다. 이게 뭐지? 시어머니가 냉장고 앞에서 멍하니 서 계셨다. 손에는 TV 리모컨이 들려 있었다. 냉장고 문을 열려다 말고 손에 든 물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고 계셨다. 어머님, 그게 리모컨이에요. 아,
그래. 시어머니의 눈빛에 당혹감이 스쳤다. 그리고 곧 창피함이. 평생 누구보다 똑똑하게 살아오신 분의 무너지기 시작하는 자존심을 나는 그 눈에서 읽었다. 나 뭐 하려고 했더라. 괜찮아요, 어머님. 저도 자주 그래요. 거짓말이었다. 나는 괜찮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거짓말을 해주기로 했다. 어떤 거짓말은 사랑이다. 무너지는 사람을 붙잡기 위해 우리가 쌓는 작은 성벽. 가스레인지의 증발. 며칠 후 나는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탄 냄새가 났다. 어머님, 부엌으로 달려갔다. 가스레인지 위의 냄비는 텅 비어 있었다. 물은 다 증발했고 냄비 바닥은 새까맣게 타 있었다. 어머님, 불 위에 올려놓으신 거 잊으셨어요? 내가 언제?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기억하지 못했다. 나를 속이는 게 아니었다.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었다. 미안해. 요즘 정신이 없네. 학교 일이 많아서. 시어머니는 이미 10년 전에 정년퇴직하셨다. 그 말을 꺼내지 못했다.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 진실이 칼이 될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침묵을 선택한다. 새벽 4시에 출근. 그리고 몇 주 후 새벽 4시. 덜컹. 현관문 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황급히 침실을 나갔다. 시어머니가 완전히 옷을 차려입고 현관문 앞에 서 계셨다. 손에는 출근용 가방까지 들고 계셨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학교 가야지. 1교시 수업 있어. 늦으면 애들이 기다려. 당신이 가르치던 아이들은 이제 40이 넘었다. 하지만 당신의 시간은 30년 전 그 교실에 멈춰 있다. 어머님, 지금 새벽 4시예요. 아직 학교 갈 시간 아니에요. 거짓말. 늦었어. 나 빨리 가야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불안함이, 조급함이, 혼란이 그 목소리를 채웠다. 어머님,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떨리고 있었다. 추운 새벽 갈 곳을 잃은 사람의 손처럼. 조금만 쉬었다가요. 제가 차 태워드릴게요. 그래.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가방을 내려놓으셨다. 그날 밤 나는 시어머니를 다시 재우고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보는 일. 그것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세계도 함께 무너지는 일이었다. 진단의 날 신경과 진료실. 하얀 벽, 차가운 형광등.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침착한 목소리. 초기 치매로 보입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초기 단계예요.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아니, 매달렸다. 익사하는 사람이 부유물을 잡듯이. 치료 방법은 없나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완치는 어렵습니다. 완치는 어렵습니다. 그 말은 곧 돌아올 수 없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요. 약물 치료와 함께 인지 활동, 사회적 교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잠시 멈췄다. 보호자분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시어머니는 옆에서 이 모든 이야기가 자신과 무관한 것처럼 창밖을 보고 계셨다. 가을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다. 너무 아름다워서 잔인한 하늘. 인생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순간. 당신의 병을 진단받는 그 자리에 당신만 없었다. 돌아오는 길.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침묵이 무거웠다. 우리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시어머니가 물으셨다. 병원 다녀오는 거예요, 어머님. 병원? 누가 아파?
검진하러 갔다 왔어요. 아, 그래? 우리 어디 갔다 오는 거야? 같은 질문. 2분도 안 돼서 다시. 병원이요, 어머님. 병원? 누가 아파? 남편이 운전대를 꽉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다. 나는 뒷좌석에서 입술을 깨물었다. 우리 어디 갔다 오는 거야? 10번. 우리 어디 갔다 오는 거야? 20번. 같은 대답을 하면서 나는 조금씩 무너졌다. 대답할 때마다 목소리에서 힘이 빠졌다. 마지막에는 거의 속삭임이 되어버렸다. 집에 도착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들어가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멈춰서서 물으셨다. 여기가 어디야? 어머님 댁이에요. 내 집? 여기가? 당신이 30년을 사신 집, 당신의 손때가 묻은 문고리, 당신이 심으신 화분, 모든 게 낯설어 보이는 눈으로 당신은 당신의 집을 바라봤다. 집은 그대로인데 집주인이 사라진다. 가장 잔인한 추방은 낯선 곳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익숙한 곳을 낯설게 만드는 것이다. 일상의 균열, 변해가는 아침, 진단 이후의 아침들. 어머님, 오늘 뭐 입으실래요? 내 옷이 어디 갔지? 분명 여기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같은 옷을 찾으셨다. 어제 입으신 옷, 그 전날 입으신 옷. 평생 단정함을 중시하셨던 분이 이제는 같은 옷을 며칠씩 입으셔도 모르셨다. 어머님, 이 옷은 어때요? 예쁘잖아요. 그래, 이거 입을까? 옷을 입는데 30분이 걸렸다. 단추를 잠그는 순서를 잊으셨다. 양말을 신는 것도 헷갈려 하셨다. 평생 누구보다 우아하게 옷을 차려입으시던 분. 이제는 내 도움 없이는 옷 한 벌 제대로 입을 수 없다. 아침 식사. 어머님, 식사하세요. 고마워. 30분 후. 밥 먹었어? 네, 어머님. 아까 드셨어요. 그래, 난 배고픈데. 밥 안 먹었는데. 접시는 비어 있고 당신의 기억도 비어 있다. 그럼 간식 드릴까요? 그래, 고마워. 기억은 사라져도 배고픔은 남는다. 감정은 흐려져도 본능은 살아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잔인함인지 축복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후밤의 배회. 가장 힘든 것은 밤이었다. 밤 10시. 여기가 어디야? 나 집에 가야 해. 어머님,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야. 내 집은 여기가 아니야. 나 엄마한테 가야 해. 시어머니의 어머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다. 엄마가 기다려. 빨리 가야 해. 시어머니가 짐을 싸기 시작하셨다. 옷장을 열어 옷들을 꺼내셨다. 무작위로 급하게. 어머님, 너무 늦었어요. 내일 가요. 안 돼. 지금 가야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평생 한 번도 소리를 지르신 적 없는 분이 엄마가 혼자 계셔. 내가 가야 한다고. 그 목소리에는 딸의 절박함이 있었다. 60년 전 10살 소녀의 목소리. 어머님, 나는 시어머니를 안았다. 떨고 계셨다. 두려움에, 혼란에,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누구야, 당신? 당신의 며느리예요. 7년을 함께 살았던.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없었다. 당신에게 나는 이미 낯선 사람이었으니까. 새벽 1시. 겨우 시어머니를 재웠다. 복도에 주저앉았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냥 비어 있었다. 밤마다 나는 낯선 사람이 된다. 그리고 아침이면 다시 가족이 된다. 어떤 게 진짜인지 나는 점점 알 수 없어졌다. 며느리의 한계. 미안해, 여보. 나 오늘 회의 있어서 밤늦게 들어올 것 같아. 남편의 전화. 5번째였다. 이번 주에만. 응, 알았어. 전화를 끊었다. 이해했다.
남편도 힘들다는 것을, 회사 일도 있고 자기 어머니가 아파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견디기 힘들다는 것을.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감정은 달랐다. 나는 며느리다. 딸이 아니다. 하지만 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시어머니와 보낸다. 오후 3시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지혜 씨, 다음 주 프로젝트 회의에 참석 가능하세요? 저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다음 주 화요일 시어머니 병원 진료 날. 죄송하지만 불참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전화기 너머 실망의 한숨이 들렸다. 나는 두 세계 사이에 있었다. 직장인과 보호자 사이.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경계의 사람. 저녁 7시, 7살 딸아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왔다. 엄마, 배고파? 응, 잠깐만 기다려. 엄마, 이거 봐. 오늘 그림 그렸어. 잠깐만, 수아야. 엄마 지금. 시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셨다. 문을 잠그는 방법을 잊으신 것이다. 어머님, 제가 열어드릴게요. 엄마. 수아야, 조금만 기다려.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딸아이의 눈이 커졌다. 입술이 떨렸다. 미안해, 수아야. 엄마가. 미안해. 나는 누구에게나 미안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남편에게, 딸에게, 시어머니에게, 회사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깨진 그릇.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접시를 씻다가 손이 미끄러졌다. 와장창.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그 소리와 함께 뭔가가 내 안에서도 부서졌다. 눈물이 쏟아졌다. 멈출 수 없었다. 엄마, 왜 울어? 딸아이가 놀란 눈으로 다가왔다. 아니야. 엄마 괜찮아. 괜찮지 않았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깨진 그릇 조각들 사이에 딸아이가 내 옆에 앉았다. 작은 손으로 내 등을 두드렸다. 엄마, 울지 마. 내가 있잖아. 7살 아이가 나를 위로하고 있었다. 어른이 아이에게 위로받는 순간. 그것은 세상의 순서가 뒤바뀌는 순간이다. 나는 그렇게 무너졌고 무너지면서도 일어나야 했다. 도움의 손길.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게 어떨까요? 남편의 조심스러운 제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대로는 나도, 시어머니도, 우리 가족 누구도 버틸 수 없었다. 일주일 후 요양보호사 김 선생님이 오셨다. 50대 중반, 푸근한 인상이셨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시어머니는 경계하는 눈으로 김 선생님을 쳐다보셨다. 당신 누구야? 우리 집에 왜 왔어? 어머님, 이분은 어머님을 도와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도와줘?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도움 필요 없어.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평생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오신 분.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스스로를 통제해 온 분. 그런 분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은 존엄의 상실이었다. 어머님, 나한테 왜 이래? 나 아직 멀쩡해. 나가.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다. 김 선생님께 손을 휘두르셨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나는 시어머니를 붙잡았다. 시어머니는 내 손을 뿌리치려고 하셨다. 손 놔. 당신도 나를 무시하는 거야. 다들 나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그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마. 그 한마디가 나를 관통했다. 병은 몸을 아프게 하지만 진짜 아픈 것은 마음이다. 쓸모 없어진다는 두려움.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공포. 그것이 진짜 병이었다. 선택의 갈림길. 그날 밤
김 선생님은 돌아가셨다. 시어머니는 받아들이지 못하셨다. 이제 어떻게 하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남편도 말이 없었다. 요양원은 어때? 남편의 조심스러운 말에 고개를 들었다. 요양원? 아니면 주간보호센터라도. 낮 시간만이라도. 주간보호센터? 낮 시간 동안 어르신을 모시는 곳. 그건 어머니한테 너무 한 게 아닐까? 지금 이대로는 안 돼. 당신도 한계고 나도 한계고 엄마도 이렇게 불안해하시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를 버리는 것 같아서, 나는 불효자 같아서. 우리는 함께 울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최선이 부족한 것 같은 밤. 이웃의 시선. 다음 날 동사무소에 갔다. 주간보호센터에 대해 상담받으려고. 돌아오는 길에 동네 슈퍼에 들렀다. 요즘 어머님은 어떠세요? 슈퍼 주인 아주머니의 물음에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주간보호센터에 알아보고 있어요. 아이고, 주간보호센터요? 아주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며느리가 직접 모시는 게 낫지 않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끝을 흐렸지만 그 뒤에 숨은 말들이 들렸다. 정성이 부족해서. 효도를 모르는 세대.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래도 자식이 모시는 게 최고지. 우리 때는 말이야. 아주머니의 말을 들으며 계산을 했다. 귀가 뜨거웠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한국 사회에서 며느리로 산다는 것. 그것은 보이지 않는 시선들과 싸우는 일이다. 100개의 선의로 한 일이 한마디 핀잔에 무너진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터졌다. 나는 못된 며느리인가? 시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건가? 딸아이의 질문. 엄마. 저녁 딸아이가 조용히 다가왔다. 왜 수아야? 할머니는 왜 자꾸 같은 말을 해? 할머니가 조금 아프셔서 그래. 병원 가면 나? 그건 아니야. 그럼 언제나? 언제나?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할머니 왜 나한테 화내? 나 나쁜 짓 안 했는데. 전날 시어머니가 딸아이의 장난감을 숨겼다고 화를 내셨다. 아이는 울었고 나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랐다. 할머니는 수아를 사랑하셔. 지금은 좀 헷갈리셔서 그래. 근데 딸아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다. 나도 할머니처럼 돼? 세상이 멈췄다. 나도 커서 할머니처럼 돼? 엄마도 내 이름 잊어버려? 7살 아이가 묻기에는 너무 무거운 질문이었다. 세상의 불확실성을, 인생의 잔인함을 7살 아이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 수아야. 아이를 안았다. 꼭. 할머니는 할머니고 수아는 수아야. 엄마는 수아를 절대 잊지 않아. 절대로. 하지만 시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이다. 자신은 절대 잊지 않을 거라고. 기억은 영원할 거라고. 약속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하는 순간. 그것이 부모가 된다는 것이다. 햇살 주간보호센터. 센터 방문. 햇살 주간보호센터. 작은 2층 건물이었지만 깔끔하고 밝았다. 어머니, 여기 한번 구경해봐요. 시어머니는 경계하는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셨다. 복도에는 어르신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아이들의 그림처럼 서툴렀지만 그래서 더 따뜻했다. 여긴 어디야? 원장님이 다가오셨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원장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에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다. 선생님이라는 단어에 반응하신 것이다. 네, 맞아요. 저도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25년 했습니다. 그래요? 나도 선생님이었는데 30년 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다. 오랜만에 듣는 또렷한 목소리였다. 대단하세요.
저보다 선배시네요. 여기 다른 선생님 출신 어르신들도 계세요.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좋으실 거예요. 정말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처음으로 보는 편안한 표정이었다. 당신은 환자가 아니었다. 여전히 선생님이셨다. 단지 다른 교실이 필요했을 뿐. 우리는 사람을 정의할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때로는 이었던 것으로 정의하는 게 더 맞을 때가 있다. 첫 등원의 아침. 결정을 내렸다. 시어머니를 주간보호센터에 보내기로. 첫 등원날 아침. 어머님, 오늘 학교. 아니, 센터 가실 거예요? 무심코 학교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 시어머니에게는 그곳이 학교였으니까. 학교? 오늘 학교가? 네, 센터요. 좋은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 그럼 준비해야지.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하셨다. 평소보다 훨씬 또렷하셨다. 옷을 골라 입으시고 가방을 챙기시고 30년 동안 해온 루틴, 출근 준비, 그것이 몸에 남아 있었다. 어머님, 준비 다 하셨어요? 응. 근데 출석부는 어디 있지? 센터에 있을 거예요. 그래. 빠뜨리면 안 되는데. 센터 차량이 도착했다. 나는 시어머니를 차까지 모셨다. 잘 다녀오세요, 어머님. 그래. 잘 있어.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차에 오르셨다.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다. 골목을 빠져나갔다.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나는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한참을 울었다. 안도감, 죄책감,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해방감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잘 다녀오세요. 그 인사에 담긴 무게를 나는 그날 알았다. 보내는 것은 때로 사랑이다. 붙잡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다. 처음으로 혼자인 시간. 오전 9시 30분. 집에 돌아왔다. 텅 빈 집. 시어머니가 계시지 않은 집. 이상했다. 너무 조용했다. 2년 동안 단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었다. 거실에 앉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이것이 내 시간이다. 나만의 시간. 10시. 천천히 일어나 커피를 내렸다. 따뜻한 커피를 들고 베란다에 나갔다. 햇살이 들어왔다. 커피를 마셨다. 천천히. 아무도 부르지 않는 시간 속에서 며느리야, 지혜야, 어이. 그 어떤 호칭도 들리지 않는 고요 속에서 눈물이 났다. 슬퍼서가 아니라 안도감에. 그리고 그런 안도감을 느끼는 내가 미안해서. 죄책감 없는 안도는 없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다. 나도 사람이니까. 센터에서의 시어머니. 오후 센터를 방문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보고 싶었다. 복도에서 노랫소리가 들렸다.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맑고 힘찼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음악 시간이었다. 시어머니는 다른 어르신들 사이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계셨다. 표정이 밝았다. 웃고 계셨다. 진짜 웃음이었다. 선생님 집에 가방을 메고 어서 가자. 시어머니가 옆 어르신을 도와주고 계셨다. 가사를 잊어버리신 어르신에게 조용히 알려주시며 여기는 어서 가자예요. 같이 해봐요. 당신은 여전히 선생님이셨다. 노래가 끝나고 박수가 터졌다.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다.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보는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여기에는 판단이 없었다. 비교도 없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보호사님의 말. 복도에서 보호사 선생님을 만났다.
며느님, 어머님 여기서 인기가 정말 많으세요. 그래요? 네. 다른 어르신들 많이 챙겨주시고, 노래도 잘 부르시고, 특히 옛날 동요는 가사를 정말 완벽하게 기억하세요. 그래요? 그리고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보호사님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어머님이 처음 오셨을 때랑 지금이 많이 다르세요. 처음엔 불안해하시고 경계하셨는데 지금은 진짜 편안해 보이세요. 집에서는 어떠세요? 집에서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집에서의 시어머니는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때로는 공격적이기까지 했다. 어머님께 이곳이 안전한 공간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틀려도 괜찮고 잊어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틀려도 괜찮은 곳, 잊어도 괜찮은 곳. 우리 집은 그런 곳이 아니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완벽하기를 요구했다. 기억하기를, 제대로 하기를. 그것이 시어머니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날, 그 순간의 의미, 일상이 된 인사. 그 후로 매일 시어머니는 같은 인사를 하셨다. 학교에 잘 다녀왔습니다. 대문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이며.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다. 보호사님도 지나가는 이웃들도 이상하게 쳐다봤다. 하지만 나는 이제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님,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어요. 이것이 우리만의 의식이 되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인사. 어느 날 딸아이가 물었다. 엄마, 할머니는 왜 학교 다녔다고 해? 할머니한테는 센터가 학교거든. 왜? 할머니는 평생 선생님이셨어. 그러니까 학교가 익숙한 거야. 그럼 할머니는 선생님이야, 학생이야? 아이의 질문에 생각했다. 둘 다야.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 거지. 와, 대단하다. 나도 커서 할머니처럼 될래.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아이는 할머니의 병을 보지 않았다. 할머니의 용기를 봤다. 매일 학교에 가는 용기, 배우려는 의지, 그것을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이 변화된 시선. 몇 달이 흘렀다. 나는 변했다. 시어머니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아침 시어머니가 같은 옷을 찾으실 때, 어머님, 이 옷 어떠세요? 오늘 날씨에 딱 맞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짜증이 났다. 왜 매번 같은 옷을 찾으시는지.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것이 시어머니에게 안전한 것이라는 걸. 익숙한 것이 주는 안정감. 밥 먹었어? 같은 질문을 5번째 하실 때, 네, 어머님. 아까 김치찌개 맛있게 드셨어요. 어머님 표정이 정말 좋으셨어요. 예전에는 지쳤다. 같은 대답을 반복하는 것이.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말한다. 매번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왜냐하면 시어머니에게는 매번이 처음이니까. 그랬어? 내가? 네. 한 그릇 다 드셨어요. 와, 내가 대단하네. 시어머니가 웃으셨다. 그 웃음 하나로 충분했다. 센터의 일상. 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하루를 알고 싶었다. 미술 시간. 시어머니는 꽃을 그리고 계셨다. 선이 떨렸지만 색은 선명했다. 어르신, 무슨 꽃이에요? 보호사님이 물었다. 장미. 아니, 국화? 잘 모르겠어. 그냥 예쁜 꽃. 정말 예쁘네요. 색깔을 참 잘 고르셨어요. 그래, 고마워. 틀려도 괜찮았다. 장미든 국화든 이름이 없어도 괜찮았다. 그 자체로 아름다웠다. 점심시간. 어르신들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오늘 반찬 뭐야? 계란말이하고 나물이네요. 계란말이. 좋아. 근데 어떻게 먹어? 옆 어르신이 젓가락 사용을 잊으셨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알려주셨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집으면 돼. 아, 그래. 고마워. 가르치는 것. 그것이 시어머니의 본능이었다. 병도 그것을 가져가지 못했다. 가족의 시간. 주말 온 가족이 공원에 나왔다. 벤치에 앉아 시어머니와 딸아이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남편과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할머니, 이거 봐요. 우리 가족이에요. 와, 잘 그렸네. 이게 누구야? 할머니요. 웃고 있어요. 할머니 웃는 게 제일 예뻐요. 시어머니가 아이를 안았다. 우리 수아가 최고야. 할머니는 수아가 제일 좋아. 나도 할머니 제일 좋아요. 그 순간을 사진으로 찍었다. 완벽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옷은 조금 삐뚤어져 있었고 아이의 얼굴에는 크레용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행복해 보였다. 진짜로.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 뭐가? 엄마한테, 우리한테 여기까지 오게 해줘서 나도 고마워. 같이 여기까지 와줘서. 가족이란 완벽함을 지향하는 게 아니다. 불완전함을 함께 견디는 것이다. 센터의 친구들. 시어머니는 센터에서 친구를 사귀셨다. 박할머니, 오늘도 왔어? 그럼 나 매일 와. 당신도 매일 오잖아. 그랬어? 잘 기억이 안 나네. 괜찮아. 나도 어제 뭐 했는지 기억 안 나. 두 분은 웃으셨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웃어넘길 수 있는 관계. 그것이 진짜 우정이었다. 어느 날 박할머니가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나 오늘 아들이 면회 온대. 와, 좋겠다. 그런데 누군지 모르면 어떡해. 박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아. 아들이면 알아. 마음으로 알아. 시어머니가 박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마음은 기억보다 강해. 이름은 잊어도 사랑은 안 잊어져. 그 말을 듣는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다. 기억은 가도 감정은 남는다는 것을. 계절의 변화. 겨울이 오다. 겨울이 왔다. 시어머니의 증상은 조금씩 진행됐다. 당신 누구야?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가 나를 보며 물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준비는 되어 있었다. 언젠가 올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님, 저 지혜예요. 며느리예요. 며느리. 아들은 어디 갔어? 회사 갔어요. 저녁에 와요. 그래. 시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낯선 눈으로 바라봤다. 나를 모르신다. 7년을 함께 산 며느리를. 하지만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다. 아니, 슬프지만 괜찮았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제가 만들었어요. 고마워. 내 이름을 부르려다 말고 멈추셨다.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것이다. 지혜요. 아, 지혜. 고마워, 지혜야. 이름을 잊어도 고마움은 남는다. 정체성은 기억에만 있는 게 아니다. 관계에도 있다. 나를 모르셔도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다. 시어머니의 맑은 날.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시어머니가 유난히 맑은 날이 있었다. 지혜야, 네 어머님, 고생 많다. 나 같은 사람 돌보느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야. 나도 알아. 내가 이상해졌다는 거. 기억이 안 난다는 거. 시어머니의 눈이 맑았다. 너무 맑아서 무서울 정도였다. 나 무섭다. 내가 사라지는 게, 조금씩 사라지는 게. 어머님, 하지만 고마워. 나를 사람으로 대해줘서, 환자로만 보지 않아줘서. 시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셨다. 내가 다 잊어버려도 이건 기억할게. 당신이 나한테 잘해줬다는 것. 그건 꼭 기억할게. 네, 어머님. 눈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다음 날 시어머니는
그 대화를 기억하지 못하셨다. 그래도 괜찮았다. 그 순간은 진짜였으니까.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함께 했으니까. 기억은 사라져도 그 순간은 영원하다. 과거가 되는 순간 모든 현재는 영원히 된다. 설날이 왔다. 온 가족이 모였다. 시동생 내외가 왔다. 오랜만이었다. 엄마, 저 왔어요. 누구야? 시어머니가 시동생을 알아보지 못하셨다. 시동생의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나 민수야. 아들, 우리 아들이? 네. 시동생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님, 민수 왔어요. 동생이요. 내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 동생. 잘 왔어. 시어머니가 웃으셨다. 하지만 여전히 낯선 사람을 보는 눈이었다. 식사 후 시동생이 베란다로 나갔다. 나도 따라 나갔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원래 안 피우는데. 형수님, 엄마가 저렇게 심하세요? 요즘 많이 안 좋아지셨어. 나를 몰라보시네. 시동생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아들인데 나를 몰라보시다니. 미안해. 내가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하지만 시동생은 계속 울었다. 가족은 공평하게 아프지 않는다. 누군가는 더 가까이에서 더 오래 아파한다.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안다. 그것이 나의 특권이었다는 것을. 봄이 오다. 봄이 왔다. 벚꽃이 만개했다. 어머님, 벚꽃 보러 갈까요? 벚꽃? 네. 예쁜 꽃 보러 가요. 가족 모두 함께 공원에 갔다.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으셨다. 걷기가 점점 힘들어지셨다. 벚꽃나무 아래에서 멈췄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졌다. 시어머니의 머리 위에, 어깨 위에. 예쁘다. 시어머니가 중얼거렸다. 네, 정말 예쁘죠? 이게 뭐라고 했지? 벚꽃이에요, 어머님. 아, 벚꽃. 시어머니가 떨어지는 꽃잎을 손으로 잡으려고 하셨다. 잡히지 않았다. 꽃잎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마치 기억처럼. 붙잡으려 해도 빠져나가는. 엄마. 남편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저 왔어요. 누구야? 아들이에요. 엄마, 아들. 시어머니가 남편의 얼굴을 한참 쳐다보셨다. 얼굴이 익숙한데 누구더라?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괜찮아요, 엄마.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다고 말해야 했다. 무너지는 사람을 붙잡기 위해. 깨달음의 시간. 학교에 잘 다녀왔습니다. 마이너스 그 의미. 그날도 시어머니는 센터에서 돌아오셨다. 학교에 잘 다녀왔습니다. 대문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이며. 나는 이제 그 인사의 의미를 안다.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다. 그것은 평생 살아온 방식의 표현이다. 배우고 성장하고 예의를 지키고 감사하는 것.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이다. 선생님으로 살아온 30년, 그 자부심과 존엄. 그것은 당신의 루틴이다. 매일 학교에 가고 최선을 다하고 집에 돌아와 보고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다. 어머님,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어요. 오늘 뭐 하셨어요? 오늘은 글쎄, 기억하지 못하신다. 하지만 괜찮다. 재밌었어? 응, 재밌었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며느리의 독백. 그날 밤 일기를 썼다. 오늘도 어머님은 학교에 잘 다녀왔다고 인사하셨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다. 충격이었다. 내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되셨다는 것이. 하지만 이제는 안다.
어머님은 아프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기억은 흐려졌지만 본질은 남아있다.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 성장하고 싶어 하는 의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바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 나는 그동안 어머님의 벽만 봤다. 할 수 없는 것들만 봤다. 잃어버린 것들만 세웠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본다. 어머님이 여전히 할 수 있는 것들, 남아있는 것들, 그것을 본다. 매일 아침 일어나시는 것, 센터에 가시는 것, 노래를 부르시는 것, 웃으시는 것, 다른 사람을 도와주시는 것, 작은 것들이지만 그것들이 어머님을 어머님으로 만든다. 나도 변했다. 더 인내심이 생겼다. 더 이해심이 생겼다. 더 사랑할 줄 알게 됐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배웠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도 삶의 일부라는 것을. 학교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 인사가 내게 준 것들. 감사한다, 어머님. 나를 성장하게 해주셔서,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계속되는 여정. 1년 후, 1년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신다. 센터도 더 이상 다니지 못하신다. 애들 학교 갔나? 네, 어머님. 어떤 아이들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대답한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매일 오신다. 이제는 시어머니도 거부하지 않으신다. 아니, 거부할 힘도 없으시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서 입에 넣어드린다. 천천히 삼키신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됐다. 딸아이의 성장. 딸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다. 엄마, 할머니한테 책 읽어줘도 돼? 그래, 좋지. 딸아이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다. 옛날 옛적에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시지만 듣고 계신다. 가끔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할머니, 재밌어요? 응. 작은 목소리. 하지만 분명한 대답. 아이는 할머니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냥 할머니일 뿐이다. 엄마, 할머니 언제 나아? 예전에도 했던 질문. 하지만 이제 나는 다르게 대답한다. 수아야, 할머니는 나아지지 않을 거야. 왜? 할머니 병은 그런 거야. 하지만 괜찮아. 괜찮아? 응. 할머니는 여전히 할머니니까. 수아를 사랑하는 할머니니까. 나도 할머니 사랑해. 그거면 충분해, 수아야. 마지막 학교.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다. 학교 가야 해. 어머님, 오늘은 집에서 쉬세요. 안 돼. 애들이 기다려. 시어머니가 일어나려고 하셨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가야 해. 학교. 목소리가 절박했다.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학교 쉬는 날이에요. 토요일? 네. 내일 가시면 돼요. 내일. 시어머니가 천천히 누우셨다. 그럼 내일 가야지. 그 내일은 오지 않았다. 봄의 편지. 다시 봄이 왔다. 시어머니의 의식은 점점 흐려졌다. 깨어있는 시간보다 잠든 시간이 더 많다. 어느 날 서랍을 정리하다 편지를 발견했다. 시어머니의 필체였다. 나의 가족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아직 나를 기억한다. 내 이름도, 내 가족도, 내가 누구인지도. 하지만 알고 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을 잊을 거라는 것을. 미안하다. 너희에게 짐이 돼서. 고맙다. 그럼에도 나를 사랑해줘서. 나는 30년 동안 선생님으로 살았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내 자부심이었고 기쁨이었다.
지금 나는 다시 배우고 있다. 겸손을 의존하는 것을, 도움을 받는 것을. 어렵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하지만 배우고 있다.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너는 나를 인간으로 대해줬다. 환자로만 보지 않았다. 그것이 내게 가장 큰 선물이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 엄마로 살 수 있어서 행복했다. 자랑스러웠다. 이제는 내가 나의 부모가 되는 시간이다. 괜찮다. 그것도 사랑이니까. 사랑하는 손녀에게 할머니가 너를 기억하지 못해도 너는 할머니를 기억해 주렴. 웃는 할머니를, 노래하는 할머니를, 너를 사랑하는 할머니를. 나는 행복했다. 기억하지 못해도 사랑받았다는 것은 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고맙다. 모두 2023년 봄 기억이 있을 때 김영숙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한참을 당신은 알고 계셨다. 모든 것을. 그리고 감사하고 계셨다. 우리보다 먼저 학교에 잘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봄.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못하신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무언가를 중얼거리신다. 학교. 네, 어머님. 학교요. 다녀왔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인사를. 네, 어머님. 정말 잘하셨어요. 평생 정말 잘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가볍다. 선생님으로 사셨죠. 멋진 선생님. 좋은 선생님. 어머니로 사셨죠. 훌륭한 어머니. 할머니로 사셨죠. 사랑스러운 할머니. 그리고 지금도 사시고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고 어느 날, 어느 봄날 새벽,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고통 없이, 평화롭게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시어머니는 미소 짓고 계셨다. 장례식장. 많은 사람들이 왔다. 시어머니가 가르쳤던 제자들, 센터의 친구들, 보호사님들. 선생님은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한 제자가 말했다. 선생님은 항상 우리를 믿어주셨어요. 너희는 할 수 있어라고. 그 말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선생님, 센터 원장님도 오셨다. 어르신은 센터의 빛이었어요. 다른 어르신들을 항상 챙기시고 웃게 만드시고 마지막까지 선생님이셨어요. 1년 후 봄. 1년이 흘렀다. 벚꽃이 다시 피었다. 우리는 다시 그 공원에 왔다. 시어머니와 함께 왔던 그곳. 할머니 왔어요. 벚꽃 보러 왔어요. 딸아이가 하늘을 보며 말했다. 할머니, 저기 계시죠? 예쁜 꽃들이랑 같이? 그럼, 분명히 계셔.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날렸다. 마치 할머니가 손을 흔드는 것처럼. 엄마, 나 할머니처럼 선생님 될 거야. 정말? 응. 할머니처럼 착한 선생님. 애들한테 너희는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는 선생님. 눈물이 났다.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시겠다. 그날의 의미.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의 방을 정리했다. 책상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발견했다. 시어머니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오늘도 학교에 잘 다녀왔다. 무엇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 의미 있는 하루였을 것이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살았다는 것, 웃었다는 것, 누군가와 함께였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내일도 학교에 가야지. 또 배우고 또 성장하는 하루를 살아야지. 마지막 문장. 나는 행복하다. 기억하지 못해도 사랑하고 사랑받았으니까. 학교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 인사는 단순한 치매 증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에 대한 태도였다.
매일을 배움의 날로 여기는 것, 매일을 감사하는 것, 매일을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우리는 모두 기억을 잃을 수 있다. 하지만 본질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사랑하는 마음, 배우려는 의지, 함께하고 싶은 바람. 그것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든다. 치매는 기억을 가져간다. 하지만 사랑을 가져가지는 못한다. 존엄을 가져가지 못한다. 그 사람의 본질을 가져가지 못한다. 학교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 인사를 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말하고 계셨다.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어요.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어요.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마지막 장면. 화면이 천천히 페이드 아웃 된다.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 빈 벤치. 하지만 그곳에는 온기가 남아있다.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학교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온다. 영원히.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 이름은 잊혀져도 온기는 남는다. 순간은 지나가도 의미는 남는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다. 학교에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